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서 서비스 디자이너가 되다 오늘은 문헌정박의 본질, 변화, 문헌정박의 미래, 그 재해석의 해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헌정박의 선택적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는 도서관학에서 출발한 문헌정박이 60년대, 미국의 경우 60년대, 우리 경우는 80년대를 거치면서 문헌정박이라고 확장을 해오면서 21세기 들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이란 환경은 바뀌지 않지, 사사에 대한 전문성은 계속 퀘션 마크로 남지, 진로를 도서관 이상의 선택의 여지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학과와 현장의 엄청난 괴리에 빠졌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지? 한번 짚어볼 때가 되었고,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피력할까 합니다. 사람들은 문헌정박을 복합학이라고 합니다. 이게 인문학이라기에도 어중간하고, 사회과학이라기에도 어중간하고, 자연과학이라고 하기엔 더더욱 어중간하지 않을까? 학과도 보면은 인문대학에 있는 학교도 있고, 사회과학대학에 있는 학교도 있고, 자연과학대학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경향은 굉장히 자연과학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합학을 똑같은 것을 다른 관점에서 찾아보면, 그래, 문헌정박은 인문학이기도 하고, 사회과학이기도 하고, 자연과학이야. 이걸 부정적으로 쳐다본다. 인문학도 아니고 사회과학도 아니고 자연과학도 아니야 라고 부정적으로 쳐다볼 때랑 다르게, 이건 인문학도 되고 사회과학도 되고 자연과학도 돼 하면 우리의 장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헌정박이 왜 시작했지? 왜 사설을 양성했을까? 초기의 도서관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그래,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공공재야. 공공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고, 가능하면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은데, 그게 만만치 않게 어렵단 말이야. 그 책이라는 것 하나하나를 구분하고 구별해서 사람들이 이용하기 쉽게 나누는, 소위 분류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많은 책들에 접근시키기 위해서 중간 접근점을 하나 개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상상해 보십시오. 100만 권이 열려있는 서가에 들어가서 당신이 필요한 책을 찾아. 이 도서관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고 어떻게 나눠져 있지? 이게 구조적인 면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디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책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제 뒤에 책도 제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마구 끼워져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끼워보겠다고, 이건 여기 이거 옆에 둬야지. 한 번 하다가 그 다음에 이 책은 여기도 어중간하고 저기도 어중간하고, 그냥 아무데나 끼워놓고, 일단 지금 뺐어 아무데나 쌓아놓기도 하고. 이거 불과 1000권도 안 되는 책을 관리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100만 권의 책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상상이 가십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공장들,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 부품이 100만 가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한 개가 여러 개 있을 뿐이지 100만 개 다 다른 100만 권이 존재하진 않듯이, 공장들을 관리하거나 가게를 관리하거나, 생각보다 도서관은 훨씬 더 많은 자원이 들어가 있고 많은 구분이 필요한 곳입니다. 구별이. 그걸 사서들이 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히 인건비가 비싸고 사서의 전문성이 요구되어지고, 근데 이 공공재를 관리하는 부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니? 아니, 돈은 많이 들어간다 손치더라도 그 인력을 구하기가 쉽겠어? 어렵죠. 그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지금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독립을 하고 자기 나라를 건설하고 전 세계에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도 조금씩 다 다르지요. 풍습도 다르지요. 이런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건 뭐냐면
자기들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작업. 우린 누구 하는 작업을 시작했던 것이죠. 거기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찾은 게 도서관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영어 출판물을 생산해내고 그것을 도서관을 통해서 보급함으로써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로 녹아드는 용광로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게 공공도서관이었고, 그 공공도서관의 발전 속에 엄청나게 많은 사서들의 수요가 필요했습니다. 비쌌겠죠. 힘들었겠죠. 구하기도. 그 분류를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근데 거기에 획기적인 변혁이 일어났어요. 어느 한 명이 분류표를 개발했습니다. 혁신적인 분류표를. 전 세계 역사에 남는 분류표를 만들었습니다. DDC. 10진 분류 체계를 개발하고 그 분류 체계의 효용성이 엄청나게 부각되어지면서 도서관들마다 그 분류표를 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분류표를 잘 쓰는 인력이 필요하겠네 해서 만든 게 도서관 학교입니다. 그래서 초기 이름도 라이브러리 이코노미입니다. 이코노미라는 뜻이 뭡니까? 도서관을 보다 더 경영 합리화를 시켜보자 해서 사설을 양성했습니다. 그네들이 했던 일은 분류를 공부하고 책의 접근성이 그 많은 100만 권을 돌아다니며 찾을 수 없으니까 위치를 알려주는 목록을 개발하고 그 목록을 통해서 필요한 책을 찾을 수 있는 로케이션을 표시해주기 시작하고 콜람바를 만들고, 물론 그 전부터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규격화시키고 표준화시키면서 교육을 시켰던 것이 도서관 학교입니다. 그러다 60년대 들면서 컴퓨터가 붐이 일기 시작합니다. 소위 IBM이 중대형 컴퓨터를 만들고 소위 말하는 위성을 날리고 우주에 날아가는 데까지 컴퓨터가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수치 해석, 수치 계산의 엄청난 역량을 컴퓨터가 해결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 처리까지 컴퓨터가 담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수백만 권의 책을 다루고 있고, 그 수백만 권의 책을 하나하나의 데이터로서 위치를 확인하고 그들이 필요한 주제를 찾아야 하고 저자를 찾아야 하고 그것을 구분해서 모아야 하고 그룹핑을 만들어야 하고, 이런 일에 컴퓨터가 굉장히 유용하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운동가에서는 책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하는 제일 말단 조직체인가? 이것도 더 세분할 수 있지 않을까? 책을 챕터 단위로 끊기도 시작하고, 저널이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이 저널이 갖고 있는 페이퍼들은 더 스페시픽한 주제를 다루거든요. 이건 어떻게 처리하지? 분리변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주제가 세분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주제명, 분류를, 코드를 대체할 수 있는 키워드들, 색인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 색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필요한 전 세계의 저널들을 접근이 가능하게끔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도서관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그거와 기계화들이 점점 맞물려 들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도서관이 가졌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것들을 표준화시키고 쓰는 법을 가르쳐서 내보내긴 했지만 더 이상의 변화를 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거의 완벽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이것이 완벽한 단계의 일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것을 좀 더 경제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뭐지? 소위 자동차를 생산하는 과정에 자동차 생산이 바뀌진 않습니다. 똑같은 자동차를 똑같은 부품을 갖고 똑같이 조립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뭐를 더합니까? 효율성을 더하기 위해서 공정의 순서를 바꾼다든가 처리 방법을 바꾼다든가 기계를 도입한다든가 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비용을 절감하는 일들이 도서관에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도서관이 갖지 않은 자원은, 책은 어느 도서관에 찾을 수 있을까? 유니온 캐탈로그를 만들고, 유니온 캐탈로그를 만드는 과정에 OCLC가 만들면서 그 어렵다는 분류, 그렇게 쉽게 표준화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분류 자체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들을 여러 도서관들이 다 각자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누군가가 분류해서 올려두면 가져서 쓰면 좋지 않을까? 그런 편익을 고민하면서 정체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도서관은 그대로 그것을 가르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100명을 배출하는데 100명이 전부 다 연구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문헌정박 자체가 성장을 해야 하는데, 학생들을 배출해서 사설을 내보내더라도
연구 기능은 학교가 갖고 있었는데 이 학교가 갖고 있는 연구 기능들이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매몰되면서 자기들의 역량을 확장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복합학이라 이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인문학적 요소는 뭐지? 예, 도서관 현장에서 사람을 대하는 것, 그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는 것, 그런 공간 자체가 굉장히 인문학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을 담당하고 있다면 자연과학적인 요소들은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책 하나하나를 어떻게 분류하고 구분하고 표출하고 그룹핑 짓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 근데 이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 유저 스타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자 연구 부분. 이 부분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루는 방법은 굉장히 뭐랄까요? 비과학적이었다고 할까? 그러니까 친절 위주, 그래서 대화가 얼마나 잘 되는가 정도였지. 저 사람의 니즈를 어떻게 하면 읽어낼 수 있을까? 읽어내는 방법을 감성적인 면이 아니라 좀 더 과학적인, 통계적인 처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통계가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그 무렵부터 그 서비스 자체도 우리가 어떻게 책을 펼쳐놓고 사람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필요한 걸 찾아가는가, 뭘 찾았을까? 그 만족도는 어떨까? 하는 피드백을 찾는 이 전 과정이 저것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조직하고 구성하고 실행하는 전 과정과 거기서 나타나는 접점, 이용자의 접점, 이 모든 것들이 다 서비스이며 서비스 과학으로 성장합니다. 그러고 놓고 보면 문헌정막이라는 이 다루고 있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보면은 그런 요소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저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서 처리할까? 어떻게 식별할까? 접근 가능성, 접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그걸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공정, 어떤 환경이 필요할까에 대한 얘기들까지 인문학적이고 사회과학적이고 자연과학적인 요소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도서관 안에서만 통용되고 도서관 안에서만 유효한 것인가를 놓고 보면 이미 이 사회는 인터넷 속에서 점령되어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 가장 본질적인 것이 요 음식을 빼고 딱 놓고 보면 뭐가 보입니까? 전부 데이터입니다. 어느 가게에서 무엇을 시키고 얼마나 빨리 하고 내가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그 조합과 내가 과거에 뭘 먹었지에 대한 이력까지를 다룹니다. 여기는 소위 정보라는 것들을 다루는 게 도서관 밖에서는 훨씬 더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문헌정보학이 가르치는 것이 도서관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화시키면 온 세상이 정보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사회를 할 때 정보사회라고도 합니다. 지식사회라고 합니다. 지식산업 지금 판을 치고요. 80년대에 미국에서 지식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나열로 대표적인 것이 도서관에서 처리했던 많은 것들이 기계화되어지고 컴퓨터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지면서 그게 재화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AI에 예를 들어서 챗 GPT에게 물어보고 답하고 있는 것이 다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던져주고 어떻게 질문 받는가에 따라서 답이 다 달라질 수 있고 내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고 그걸 예전에는 사람을 만나야 하고 내가 일일이 다 뒤져야 하고 했던 것들이 쭉 던지면 기계가 알아서 검색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록을 만든 목적도 뭡니까? 도서관 서고를 몽땅 돌아다니지 않아도 목록 박스에 이 좁은 곳에서 밀집시켜 놓고 여기서 찾으면 위치 정보 주고 그곳에 가면 그 책이 있는 것이고 조금 더 발전하니까 그냥 컴퓨터에 들어가 있고 단순히 위치 정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이 이미 대출 중인지 대출 중이라면 내가 리저브를 걸어서 내가 다음에 보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해놓고 때가 되면 알아서 나한테 연락을 주는지 그 이전에 어땠을까요? 책을 목록에서 찾고 콜람바를 뒤져서 현장에 가서 봤더니 책이 없으면 이걸 들고 대출 반납시켜서
이 책이 대출되는지 확인해 달라고 그러면 사서가 열심히 뒤지죠. 그럼 그 대출 반납 때 대출된 책들의 카드는 어떻게 배열되어 있을까요? 날짜순? 주제순? 날짜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매 날짜마다 그 주제가 있는지 뒤져보는 거죠. 물론 수천만 권이 대출되는 게 아니니까 이 판 안에서 작동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책이 언제 반납 예정입니다. 그러면 리저브 신청을 하면 표시를 해주기도 하지만 그걸 내가 일일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했던 것이 지금은 컴퓨터 앞에서 딱 두들기면 당신이 찾는 책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리저브 신청하십시오. 심지어 이제는 택배로 서비스까지 보내줍니다. 흔히 이메일로 복사해서 PDF 파일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도서관 세상과 도서관 밖 세상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다 혼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문헌정보학과에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최근 들어서 막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이게 다단풍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 부분을 가르친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거꾸로 그걸 전공한 사람이 문헌정보학과에서 그걸 갔을 때 문헌정보학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배운 내용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대목이고, 우리 복합학이야.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이런 특성을 갖고 다 담겼어. 문제는 그 펼치는 환경, 펼칠 공간을 어떻게 찾느냐, 그걸 어떻게 체계화시키고 우리의 일들을 보다 더 조직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